당신 같은 여자 처음 봤어. 결혼한 주제에 전 남편한테 5년 동안 돈을 보냈다고.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조용히 말했죠. 알겠어. 이제 끝까지 가보자.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 아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단지 교회에 간다는 한마디였어요. 아내가 또 문을 열었어요. 토요일 저녁 7시 식탁 위엔 방금 차려놓은 저녁이 김을 피우고 있었고 남편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아내를 바라봤죠. 아내는 가디건을 걸치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어요. 오늘 기도에 있어서 나갔다 올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숟가락을 내려놓진 않았어요. 그 눈빛엔 익숙함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아내는 현관문을 닫았고 남편은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토요일 저녁 기도회라니. 그 교회는 토요일엔 예배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남편은 며칠 전에도 비슷한 장면을 떠올렸어요. 수요일 밤 아내가 급하게 외출한 날이었죠. 그날도 아내는 교회 구역 모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우연히 교회 홈페이지를 확인했을 땐 그날 구역 모임 일정이 없었어요. 남편은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는 누구보다 독실했으니까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비가 와도 예배를 나갔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카드 연체 문자가 처음 왔을 때 남편은 단순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관리비 체납 고지서가 날아왔고 장모님 요양원에서 전화까지 왔죠. 요양비가 2달째 밀렸다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어요. 조심스럽게 혹시 생활비가 부족한 거냐고요.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교회 건축 헌금 좀 했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걱정 마. 그 말투엔 주저함이 없었고 남편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잠들지 못했어요. 아내가 돌아온 건 새벽 1시였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온 아내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남편은 척 잠든 척 했지만 가슴 속엔 뭔가 단단한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어요. 어제 기도회 어땠어? 아내는 대답했죠. 은혜로웠어. 목사님 말씀이 정말 좋았어. 남편은 더 묻고 싶었지만 아내의 눈빛이 너무 담담해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알아차렸어요. 아내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습관 하나를요. 손가락으로 컵 손잡이를 계속 만지작거리는 거였어요. 그 순간 남편은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남편은 조용히 결심했어요.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다고요.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고 통장 내역을 뒤지고 필요하다면 아내를 따라가 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남편이 마주하게 될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날 오후 아내 몰래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어요.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봉투였죠. 손이 떨렸지만 남편은 봉투를 뜯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본 내역들은 남편이 알던 아내와 전혀 달랐어요. 매달 20만 원씩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돈이 있었어요. 수취인은 5호교도소 영치금 입금. 남편은 숨이 막혔어요. 교도소? 교회 헌금이 아니라 교도소 영치금이었다고? 남편은 다시 명세서를 뒤졌어요. 그리고 더 많은 내역이 보였죠. 편의점 ATM 출금 30만 원, 무통장 입금 50만 원, 또 다른 영치금 15만 원. 모두 합치면 매달 100만 원이 넘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준 생활비 150만 원 중 거의 전부가 사라진 거였죠.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명세서가 흔들렸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지? 대체 누구한테 이런 돈을 보낸 거지? 남편은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처럼 7시쯤 외출했고 남편은 식탁에 앉아 명세서를 펼쳐놓고 기다렸어요. 밤 11시 아내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내는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멈칫했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명세서를 밀어냈어요. 아내는 그걸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게 뭐야?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죠.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교도소 영치금이야. 이게 대체 누구 거야? 당신이 교회 헌금한다고 했던 돈이 전부 이거였어? 아내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손만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남편은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대답해. 누구한테 이런 돈을 보낸 거야? 아내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미안해. 그냥 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었어. 남편은 어이가 없었어요. 도와줘야 할 사람? 그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야? 대체 누군데 매달 100만 원씩 보내는 거야?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글썽였죠. 남편은 그 눈물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우는 건지, 왜 설명하지 않는 건지,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건지. 남편은 다시 물었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발 말 좀 해봐.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교회 간다고 했던 시간들도 전부 거짓말이었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교회는 진짜 갔어. 남편은 비웃었어요. 그럼 교도소는 언제 간 거야? 토요일 기도회는? 수요일 구역 모임은? 전부 거짓말 아니었어?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일부는 맞아. 교회 안 간 날도 있어. 남편은 그 말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일부? 일부가 아니라 전부 거짓말 아니야? 당신 5년 동안 나한테 교회 다닌다고 했잖아. 새벽기도 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게 전부 누군가한테 돈 갖다 바치러 간 거였어?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남편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내일까지 전부 설명 안 하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아내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지만 표정엔 여전히 뭔가 숨기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편은 그 표정을 보며 확신했어요. 아내가 숨긴 건 돈만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남편은 잠들지 못했어요. 옆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 숨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알던 아내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지금 옆에 누운 사람은 완전히 다른 누군가였어요. 남편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 아내가 뭐라고 말할지, 그리고 그 말이 진실일지 또 다른 거짓말일지.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아내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죠. 설명할게. 오늘 저녁에 다 말할게. 남편은 넥타이를 매다 말고 아내를 쳐다봤어요.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죠. 아내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고 그 뒷모습이 남편에겐 낯설기만 했어요.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타며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 아내가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지. 하지만 남편은 아직 몰랐어요. 아내가 숨긴 진실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남편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과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거는 남편의 현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였죠.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죠. 핸들을 쥔 손에 땀이 났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죠.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고요했어요. 불은 켜져 있었지만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안방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죠. 남편은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었어요. 아내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사진첩을 쥐고 있었고 그 사진첩을 넘기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남편은 문가에 서서 물었어요. 뭐 보고 있어? 아내는 깜짝 놀라며 사진첩을 덮었어요.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 사진 좀 보고 있었어. 남편은 아내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죠. 오늘 말해주기로 했잖아. 이제 설명해줘. 아내는 사진첩을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저 사람 이름은 준호야. 내 전남편이야. 남편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전남편?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이야. 그때는 내가 25이었고 준호는 28이었어.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내가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 남편이었다는 건 처음 들었죠. 아내는 계속 말했어요. 준호랑은 2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됐어. 나는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준호는 내가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 애 키울 수 없다고. 남편은 아내를 바라봤어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나는 아이를 지웠어. 그리고 이혼했어. 준호가 5년형을 받았거든. 나는 그 사람이랑 다시는 연락 안 하기로 했어. 근데 3년 전 준호한테서 연락이 왔어. 교도소에서 편지가 온 거야. 남편은 숨을 참았어요. 아내는 사진첩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편지 내용은 간단했어. 돈 좀 보내달라고. 영치금이 없어서 생활이 힘들다고. 남편은 참을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낸 거야? 이혼한 전 남편한테? 아내는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거절했어. 근데 준호가 계속 편지를 보냈어.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중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 내용도 점점 심해졌어. 자기가 이렇게 된 게 다 내 때문이라고. 내가 아이를 지운 게 죄라고.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남편은 손을 떨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죄책감 때문에 돈을 보낸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내는 닦지 않았어요. 처음엔 10만 원만 보냈어. 근데 준호는 계속 요구했어. 20만 원, 30만 원, 나중엔 50만 원까지. 나는 거절할 수 없었어.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벽을 등지고 섰죠.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럼 교회는? 당신이 교회 다닌다고 했던 시간들은 전부 뭐였어? 아내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일부는 진짜 교회 갔어. 근데 나머지는 준호 면회 갔어. 교도소가 지방에 있어서 왕복 4시간 걸렸어.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던 거야.
남편은 비웃었어요. 면회? 이혼한 전 남편 면회를 5년 동안 간 거야?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다가가서 아내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리고 돌려 세워 얼굴을 마주보게 했죠. 당신 정신이 있어? 우리 결혼한 지 7년이야.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한 게 몇 개야? 교회, 헌금, 기도회, 전부 거짓말이었잖아.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남편은 아내를 밀어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나랑 우리 아이보다 전 남편을 선택한 거잖아.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흐느끼며 말했죠. 아니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우리 아이도 사랑해. 근데 준호는 나밖에 없어. 남편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나밖에 없다고? 남편은 아내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그럼 나는 뭐야? 우리 아이는? 당신한테 우리는 준호보다 덜 중요한 거야?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방을 나가려다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물었죠. 그 사람 언제 출소해?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다음 달이야. 남편은 비웃었어요. 다음 달? 그럼 이제 당신 계획이 뭐야? 출소하면 또 만날 거야?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남편은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고 뒤에서 아내가 울며 불렀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남편은 차에 올라탔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죠. 남편은 시동을 걸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내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전 남편, 교도소, 면회, 영치금, 출소. 모든 단어가 남편의 가슴을 찔렀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검색창에 교도소 영치금 조회를 쳤어요. 몇 번의 클릭 끝에 남편은 아내 명의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3년 전부터 시작된 입금 내역이 쭉 나열돼 있었고 총액은 3,600만 원이었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3,600만 원? 남편은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그 돈이면 아이 학원비도 충분히 낼 수 있었고 장모님 요양비도 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그 돈을 전 남편한테 보낸 거였죠. 남편은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걸었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남편은 느낄 수 없었어요.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하나? 1시간쯤 걸었을까요? 남편은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은 집에 안 들어갈게.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 문자를 보내고 나서 남편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는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남편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아내의 거짓말, 전 남편, 영치금, 면회까지요. 친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이혼해. 그게 답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친구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친구 집에서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아니면 또 준호한테 연락하고 있을까? 남편은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하지 않았어요. 대신 교도소 위치를 검색했어요. 아내가 다녔던 그곳이 어딘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검색 결과 교도소는 집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왕복 4시간이면 아내가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죠. 남편은 차를 몰았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아내가 이 길을 5년 동안 다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매달 두세 번씩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그 시간들이 전부 전 남편을 보러 간 거였죠. 교도소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차를 세웠어요. 회색빛 건물이 눈앞에 보였고 면회실 입구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남편은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 중에는 노부모도 있었고 젊은 여자도 있었죠. 남편은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도 아내처럼 누군가를 위해 이곳을 찾아온 걸까? 남편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건물을 바라봤죠.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는 세 번째 신호에 받았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여보세요? 남편은 차갑게 말했어요. 나 지금 교도소 앞이야. 아내는 숨을 멈춘 듯 침묵했어요. 남편은 계속 말했죠. 당신이 5년 동안 다닌 곳이 여기 맞지?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맞아. 거기 맞아. 남편은 비웃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하네. 새벽부터 일어나서 왕복 4시간 걸려서 이곳까지 오고 그것도 5년 동안. 대단해. 아내는 울먹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뭐가 해결돼? 남편은 전화를 끊으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물었죠. 그 사람 다음 달에 나온다고 했지? 출소하면 어디서 살 건데?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대답 안 해? 혹시 당신이 준비해 준 거 있어?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증금 넣어줬어. 남편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죠. 준호가 출소하면 갈 곳이 없다고 해서 내가 원룸 하나 구해줬어. 보증금 500만 원. 남편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없었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보증금 500만 원? 남편은 비명을 지를 것 같았어요. 당신 미쳤어? 우리 집 관리비도 못 내서 독촉장 날아오는데 당신이 전 남편 집 보증금을 넣어줬다고? 아내는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준호가 계속 부탁해서. 남편은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거든요.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지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남편은 울지 않았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눈물보다 앞섰죠. 남편은 차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교도소를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남편은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휴지가 잔뜩 쥐어져 있었죠. 남편은 아내를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옷장을 열어 짐을 싸기 시작했죠. 아내가 따라 들어왔어요. 뭐 하는 거야? 남편은 대답 없이 옷을 가방에 넣었어요. 아내는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얘기 좀 해. 이러지 마. 남편은 아내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당분간 따로 살 거야. 생각 좀 해야겠어. 아내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다리를 붙잡았죠. 제발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남편은 아내를 내려다봤어요. 그 모습이 처참했지만 남편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겨웠죠. 남편은 아내를 밀어냈어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당신 5년 동안 거짓말했잖아. 어떻게 믿어?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문을 향해 걸었죠. 아내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우리 아이는 어떡하고? 남편은 멈춰 섰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죠. 아이는 내가 데려갈 거야. 당신한테 맡길 수 없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아이는 엄마가 필요해. 남편은 비웃었어요. 엄마, 당신 같은 사람이 엄마 자격 있어? 아이 학원비도 못 내면서 전 남편한테 500만 원 보증금 넣어주는 사람이. 아내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 보낼 거야. 준비해. 남편은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남편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죠. 통화가 연결됐어요. 남편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혼 소송 상담 받고 싶은데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남편은 시계를 봤어요. 지금 바로 가도 될까요?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입력했죠. 차가 출발하는 순간 남편은 뒤를 돌아봤어요. 아파트 창문 너머로 아내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곧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했어요. 남편은 상담실에 앉아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설명했어요. 아내의 거짓말, 전 남편 영치금, 면회, 보증금까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고 남편의 말이 끝나자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재산 분할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의무를 위반했으니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변호사는 한 가지를 더 물었죠. 혹시 부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 사용 내역 확보하셨나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명세서 몇 장만 봤어요. 변호사는 말했어요. 그럼 좀 더 확보하셔야 합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특히 교도소 영치금 입금 내역이랑 보증금 이체 내역은 필수입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죠. 집에 가서 아내 통장을 뒤져야겠다고. 하지만 남편은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장모님이 계신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장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장모님은 휴게실에 앉아 계셨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셨죠. 사위 왔네. 딸애는? 남편은 억지로 웃으며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어머님,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장모님은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인데? 남편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아내가 5년 동안 전 남편에게 돈을 보냈다는 것, 교회 간다고 거짓말하고 교도소 면회를 다녔다는 것, 심지어 보증금까지 넣어줬다는 것까지요. 장모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떨렸죠.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장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정말이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장모님은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쉬셨죠. 그 애가 그렇게 바보였구나. 남편은 장모님을 바라봤어요. 장모님은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알고 계셨어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작년에 그 애가 잠깐 찾아왔었어. 돈 좀 빌려달라고. 나는 왜 필요하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그 애가 울면서 말하더라고. 전 남편이 출소하는데 갈 곳이 없다고, 자기가 도와줘야 한다고. 남편은 숨이 막혔어요. 어머님도 아셨어요?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는 돈 안 빌려줬어. 그리고 그 애한테 정신 차리라고 했지. 근데 그 애는 듣지 않더라고. 계속 준호 얘기만 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나는 그때 포기했어. 저 애는 내 말 안 듣겠구나 싶어서. 남편은 의자 등받이에 기댔어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장모님마저 아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장모님은 남편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사위, 미안해. 내가 그 애를 제대로 못 키웠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장모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 애는 원래 착했어. 근데 준호를 만나고 나서 이상해졌지. 준호가 그 애를 완전히 망쳐놨어. 남편은 물었어요. 준호가 어떤 사람인데요? 장모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쓰레기지 뭐. 그 애를 임신시키고도 책임 안 지고 사기치고 감옥 가고 그러고도 그 애한테 계속 돈 뜯어낸 인간이야. 남편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런 사람한테 왜 아내가 그렇게 매달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모님은 남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사위, 내 딸 좀 봐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저도 이제 한계예요. 5년 동안 거짓말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장모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알아. 내 딸이 잘못했어. 근데 그 애도 불쌍해. 준호한테 세뇌당한 거야. 남편은 일어섰어요. 어머님, 생각 좀 해볼게요. 그리고 말씀 감사합니다. 장모님은 남편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사위. 남편은 장모님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쳤어요. 그리고 요양원을 나섰죠. 복도를 걸으며 남편은 생각했어요. 세뇌라고 하셨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 아내는 어른이고 선택은 본인이 한 거잖아. 그날 밤 남편은 친구 집에서 묵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아내에게서 문자가 계속 왔어요. 제발 집에 와. 얘기 좀 해. 미안해. 남편은 문자를 읽지 않고 지웠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은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죠. 여보세요? 상대방은 남자였어요. 목소리는 거칠었고 말투는 건방졌어요. 당신이 지수 남편이야? 남편은 경계했어요. 누구세요? 남자는 웃었어요. 나는 준호야. 남편은 숨이 멎었어요. 준호? 남자는 계속 말했죠. 지수가 내 얘기 많이 했지? 나 다음 달에 나와. 그때 지수 좀 보내줘. 남편은 전화를 끊으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준호는 비웃었어요. 뭐긴 뭐야. 지수는 원래 내 여자였어. 당신은 그냥 잠깐 끼어든 거고. 남편은 손이 떨렸어요. 당신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어? 준호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신? 정신 박힌 사람이 5년 동안 면회오고 돈 보내? 지수는 나한테 미쳤어.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준호는 말했죠. 이혼해줘. 지수 내가 데려갈게. 남편은 비웃었어요. 당신이 지수 데려간다고? 감옥에서 막 나온 주제에 무슨 수로? 준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어차피 지수는 당신 안 사랑해. 나만 사랑한다고.
남편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죠. 친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남편은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수는 나한테 미쳤어. 그 말이 사실일까요? 남편은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결심했어요. 준호를 직접 만나야겠다고요. 교도소 면회 신청을 하고 일주일 뒤 면회가 허가됐어요. 남편은 그날 새벽부터 출발했어요.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긴장했어요. 면회실로 안내받고 유리 너머로 준호를 기다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가 들어왔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준호는 남편을 보자마자 비웃었죠. 전화로 들었던 그 목소리 주인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뭐하러 왔어? 나 보러. 남편은 차갑게 말했죠. 지수한테 손 떼. 준호는 웃었어요. 손을 떼? 왜? 남편은 참았던 분노를 드러냈어요. 당신이 뭔데 지수한테 계속 매달려? 이미 이혼했잖아. 준호는 비웃었어요. 이혼은 종이 한 장일 뿐이야. 지수 마음은 여전히 나한테 있다고. 남편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지수는 나 없이 못 살아.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달려와. 돈도 보내고 면회도 오고 심지어 집까지 구해줬잖아. 그게 사랑 아니면 뭐야?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책감? 5년 동안? 말이 안 되지. 지수는 나한테 진심이야.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며 소리쳤죠. 당신 같은 쓰레기한테 왜 지수가 진심이야? 교도관이 다가왔지만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준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쓰레기라고? 근데 지수는 이 쓰레기한테 5년 동안 돈 보냈어. 당신보다 나한테 더 많이 쓴 거 아니야?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호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준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 다음 달에 나가. 그때 지수 만날 거야. 당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남편은 뒤돌아서 면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남편은 눈물이 났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차에 올라타서 남편은 핸들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 정말 끝이다. 이혼 서류를 보내야겠다고. 일주일 후 남편은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에 서명하고 등기로 집에 발송했죠. 서류를 붙이고 나서 남편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7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또 왔어요. 남편은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죠. 여보세요? 상대방은 여자였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지수 남편 되세요? 남편은 경계하며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준호 여자친구예요.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준호 여자친구요? 여자는 계속 말했죠. 네, 준호가 출소하면 저랑 같이 살기로 했거든요. 남편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지수는? 수지는 비웃었어요. 지수요? 준호가 지수 이용한 거예요. 돈 뜯어내려고요. 남편은 숨이 막혔어요. 이용했다고? 수지는 말했죠. 네, 준호가 제게 다 얘기했어요.
지수한테 계속 연락해서 죄책감 자극하고 돈 받아내는 거라고요. 남편은 손이 떨렸어요. 그럼 준호는 지수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수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준호는 저만 사랑해요. 지수는 그냥 ATM이었어요. 남편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ATM이라니요? 수지는 계속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작년에 준호가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지수한테서 받은 돈으로 우리 신혼집 마련한다고요. 심지어 보증금도 지수가 넣어줬다면서 자랑하더라고요. 남편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런 인간이었다니. 남편은 물었어요. 그럼 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수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실 저도 준호한테 속은 것 같아요. 준호가 출소하면 지수한테 다시 간대요. 저는 버리고요. 남편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준호는 당신도 이용한 거네?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네, 저도 바보였어요. 근데 지수 씨는 아직도 준호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드린 거예요. 지수 씨한테 진실 좀 알려주세요. 남편은 전화를 끊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준호는 지수도 수진도 모두를 이용한 거였어요. 남편은 곧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남편을 보자마자 아내는 일어섰어요. 당신 왔어? 남편은 대답 없이 아내 앞에 섰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준호 여자친구한테 전화 왔어.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자친구?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라는 여자야. 준호가 출소하면 그 여자랑 살 거래.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남편은 비웃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준호가 당신한테서 받은 돈으로 그 여자랑 신혼집 마련했대. 보증금도 당신이 넣어준 거 자랑했다고. 아내는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거짓말이야. 준호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남편은 화가 났어요. 아직도 준호 편을 드는 아내가 한심했거든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당신 5년 동안 이용당한 거야. 아내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니야. 준호는 나를 사랑해.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수진의 번호를 보여줬어요.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 준호가 당신 사랑한다고 했는지. 아내는 핸드폰을 밀어냈어요. 싫어. 듣고 싶지 않아. 남편은 핸드폰을 아내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당신이 안 물어보면 내가 할게. 남편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연결했고 수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여보세요? 남편은 말했죠. 저예요. 제 아내가 여기 있는데 준호 얘기 좀 해줄래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지수 씨 거기 계세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지수 씨, 준호는 당신 사랑 안 해요. 저한테 직접 말했어요. 지수는 돈만 주면 되는 호구라고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야. 준호는 그런 말 안 해.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준호가 출소하면 저랑 동거할 거예요. 당신이 넣어준 보증금으로요. 아내는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듣기 싫어. 꺼. 전화 꺼. 남편은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수지는 계속 말했죠. 지수 씨, 정신 차려요. 당신 이용당한 거예요. 아내는 소리를 질렀어요. 닥쳐. 준호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남편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그 모습이 남편에겐 처참해 보였어요. 남편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됐어. 현실 좀 봐. 아내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죠. 현실? 내 현실은 준호밖에 없어. 남편은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죠. 아내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어디가? 남편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이제 끝이야.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책임지고 살아. 현관문이 닫혔고 아내는 홀로 남겨졌어요. 한 달 후 준호가 출소했어요. 아내는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준호가 나왔을 때 아내는 달려가 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아내를 밀어냈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수진을 끌어안았죠. 아내는 얼어붙었어요. 준호야, 이게 무슨 짓이야? 준호는 비웃었어요. 뭐긴 뭐야. 이제 너 필요 없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농담이지? 우리 같이 살기로 했잖아. 준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같이 살기? 누가 그래? 아내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그랬잖아. 출소하면 나랑 새 출발하자고.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건 돈 받으려고 한 말이야. 진짜로 믿었어? 아내는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준호의 바지를 붙잡았죠. 제발 나버리지 마. 준호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 징그러워. 그리고 수진의 손을 잡고 떠났어요. 아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자신이 5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요.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준호는 아내를 이용했고 사랑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짐을 빼갔고 아이도 데려갔죠. 아내는 혼자 남은 집에 서서 울었어요. 모든 걸 잃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아내는 텅 빈 거실을 바라봤어요. 식탁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벽시계는 멈춰 있었죠.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아내는 달랐을까요? 준호의 첫 편지를 받았을 때 그냥 버렸다면?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모든 게 끝나버렸으니까요. 아내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죠. 미안하다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내는 그 석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남편도 아이도 준호도 모두 떠나버렸구나. 6개월이 흘렀어요. 이혼은 법원에서 정식으로 확정됐고 남편은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파트를 옮겼고 아이는 새 학교에 적응하고 있었죠. 남편은 가끔 아내를 떠올렸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어요. 어느 날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장모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사위, 지수 소식 들었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장모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수가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 우울증이랑 불안장애래. 남편은 침묵했어요. 장모님은 계속하셨죠. 준호한테 완전히 버림받고 나서 무너졌어. 일도 그만뒀고 집에만 있어. 나도 가끔 찾아가는데 그 애가 너무 초췌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
남편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내가 불쌍하긴 했지만 그건 아내가 선택한 결과였어요. 장모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사위, 내가 미안해. 내 딸이 사위한테 너무 못됐지. 남편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요. 장모님은 물으셨어요. 사위는 잘 지내고 있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저랑 아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장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그나마 다행이네. 남편은 전화를 끊으며 생각했어요. 아내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후회하고 있을까? 그날 밤 남편은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죠. 아내의 거짓말, 준호의 배신, 그리고 이혼까지. 모든 게 악몽 같았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남편은 일어나서 아이 방으로 갔어요.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남편은 아이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리고 속삭였죠. 아빠가 잘 키울게. 남편은 방을 나와 안방으로 향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고 이번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아내는 홀로 남겨졌고 준호는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아이는 살아남았어요. 그게 중요했죠.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삶은 계속됐어요.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섰죠. 그게 바로 선택의 대가였어요. 이야기 끝에 하나만 여쭙고 싶어요. 만약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5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남편처럼 떠나시겠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과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된 이용. 그 경계는 생각보다 흐릿했어요. 그리고 그 경계에서 무너진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대가를 치렀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이라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